오늘은 어제 제가 금융기관 직원분들 교육을 갔었는데 그 교육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한마디 바로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널리스트 센터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센터장들 증권사 센터장들이 얘기하자면 뭐 3,500까지 갈 거다, 뭐 4,000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 코로나 팬데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많이 잡히고 있죠. 확진자 수나 확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백신들의 투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이제 주요 국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되면 사실 백신에 대한 부분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미 잘 일정 수준 돌고 있는 경기 사이클이 이제 빠른 속도로 돌게 될 거고, 내년이면 완전 정상화가 될 거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지만 지금으로부터 10% 혹은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500을 타겟으로 보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측면에서 보면 그냥 대충 말한 거지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첨부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가를 먼저 아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에 어느 정도에 현재 와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가끔 보여드렸는데 에랄딘 리서치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2월 18일자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최근 거죠. 어제 건가요? 오늘 19일인가요? 네, 어제 거죠. 어제까지 나온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거 MSCI 지수, 우리나라 한국 지수의 과거의 그 퍼배수 움직임 예전에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5배가 상단이에요. 15배 상단을 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상단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MSCI 한국 지수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올 만큼 왔어요. 지금 사실은. 그다음에 참고로 중국을 좀 보여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배까지 갔었는데 20배를 넘었었죠. 근데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고 2000년대 폭발적으로 그 중국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쓸어 담으면서 그 R&D 투자라든가 수출을 위해서 대규모로 공격적으로 경제가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수를 넘어간 건 상대적으로는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하고 지금의 중국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떨어진 걸 우리가 놓고 보면 20배까지 올라가는 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20배 지수보다 약간 갭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IT 버블 때가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 IT 버블 때 많이 올라갔던 게 24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24배 약간 밑에 있어요. 한 22배 정도? 그러니까 여력이 약간 남아있긴 하죠. 그런데 보면 이제 끝단까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몰입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와 괴리감이 높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는 거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상단에 있다가 많이 내려와서 펍에서가 많이 꺼져 있었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17배 밑단에 있다가 10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점진적으로 여기 보면 한 1년 만에 한 요 정도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짧아가지고 한 달 만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일정 수준 높은 수준에 있었다가 내려왔는데도 그 배수를 깨지 못하고 밑에까지 많이 못 내려오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용인해야 됩니다.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맞죠?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GDP의 기여율을 보면, 여기 보면 민간 소비가 민간 투자가 상당히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게 이제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4대 주요 지표들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리얼 임금 소득이에요. 소득이 이제 급락했다가 쭉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상승 추세가 약간 둔화됐죠. 올라가는 정도가. 그 다음에 요번에 급격하게 나온 최근에 리테일 세일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크게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12월 말에 통과된 재난지원금 지급되면서 소매 판매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는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쪽에서 계속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고용 측면은 반등했다가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 보면 일부 영역에서는 쓸만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고 가게 쪽에서 보면 기업 쪽에서는 일정 수준 좋은 쪽이 계속 탄력을 받고 밀어 올리고 있다. 그런데 민간 고용 측면에서 보면 잘 고용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취약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증가 추세를 약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리테일 세일에서 바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추세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또 하겠다고 1조 9천억 달러를 또 하겠다고 경기부양 통과한 지 이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업률은 6.3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제롬 파월이 10%는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계속 80만 건이 넘어요. 지난주에 70만 건대 지지난주죠 사실은 지난주 발표가 70만 건대 밑으로 내려갔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개정안에서 55만 건이 사실 늘어난 걸로 나와서 84만 8천 건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걸로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86만 1천 건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80만 건 위에 대해서 계속 매주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고용도 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 상승률에 타겟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연준의 목표거든요.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테이퍼링을 안 하고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는 돈을 풀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이 가계 지출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경기부양책 연준의 테이퍼링을 안 하고 계속 완화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용 측면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긴축을 안 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가 순환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드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는 없고 두 번째 경기부양책에서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걸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실업을 떠받칠 수 있는 안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직접적으로 쥐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고용을 커버하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일부는 소득을 커버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액션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국채 투자자들이 이제 뭐 실질 국채하고 명목 국채에 투자하는 움직임 수익률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10년 국채 투자자들이 보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최근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1.2%를 안 뚫고 올라가고 있다가 그 밑단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1.3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 같더니 오늘 이제 어젯밤에서 오늘 사이에 다시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 여파를 미쳐서 시장이 그러니까 그저께 아시아 시장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어제 우리 아시아 시장 또 영향을 미쳤고 어젯밤 오늘 새벽에 유럽 시장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이틀.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PPI가 나왔죠. PPI가 여기 나왔나? 예. 그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었거든요. 전월 대비 1.2%까지 튀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 20년치를 놓고 봐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물가를 급속하게 자극하고 있다라고. PPI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CPI를 밀어올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타격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 사실 그 장기적으로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게 기준금리의 움직임인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물가 상승률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과거에 있었던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통상적으로 있었던 수준이 한 2.5% 전후를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이걸 치고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거처럼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많이 풀어도, 왜냐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제로 금리에다가 대규모로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 연준의 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통화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글로벌 금융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자금을 풀고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것을 급격히 밀어 올려놨는데 과연 이 수준 정도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심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준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게 끝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의 발판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이게 뚫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다는 그런 느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시장에서 요동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하는 그 학자들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이제 M2를 보면 이게 M2가 뭐냐면 그냥 시중에 돌아가는 통화에다가 그 우리가 한 2년 내에 만기 2년 안짝에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한 건데 그 M2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격하게 통화량을 늘리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2 증가량은 보시면 추세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추세하고 지금 추세는 약간 달라요, 통화량의 추세가. 따라서 이걸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게 크게 안 움직였잖아, 유발을 하지 않았잖아. 여기서 이 정도 팡 튀어도 유발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M2 지표를 보면, 통화량의 유통량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정도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때는 주택가격도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한 달 조정받고 정신없이 밀고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쪽에 버블도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사실.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M2가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이 지금과 다르다는 이 두 가지 논점에서 보면 사실 이때 있던 인플레이션을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게 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할게요. 학자들의 몫이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긴축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건데, 그 조정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정 국면에 매수를 해서 회복됐을 때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형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한번 진입하게 되면 일정 수준 계속 확장 국면을 유지해요. 다만 여기 보시면 더블 딥이 있었죠. 근데 이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이미 더블 딥은 1,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금리가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게. 이때는 금리가 계속 올라오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1차 오일 쇼크 있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CPI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계속 급격히 올렸고, 그 때문에 이 빨간색의 정책 금리가 경기 수축 국면에서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여기도 경기 수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밀어 올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격히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급격히 올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잘 버티질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경기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도 아니고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그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더블 딥의 현상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이
그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저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찬스지, 경기가 수축돼서 붕괴되는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걸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조정 이후에 내가 밑에서 받은 다음에 상승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그게 전고점을 돌파 안 하고 다시 밑으로 급격히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위험성이 오픈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제 붕괴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이 뭐였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코스피가. 그거는 어떻게 예를 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용인해야 될 거는 이 여기 보이는 퍼베스라고 하는 것, 이 퍼베스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 주가의 가치가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한계점이에요. 상단 한계, 하단 한계.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퍼가 20배인 거가 적정한 거야 라고 해서, 예를 들면 8만 뭐 한 5천 원대가 맞는 거야 라고 인정해서 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 아니야, 30배가 적정해라고 용인해버리면 그거보다 훨씬 EPS나 이런 게 바뀌지 않아도 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제 조건은 이 정도 수준만 인정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튈 수는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뭐 한 10% 전후 정도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있겠지만, 그 이상 갑자기 뭐 50%씩 탕 튀어서 뭐 15배 든 게 50% 올라가면 한 7.5 더 올라가야 되니까 22.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무리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이겁니다. 이거 미국 시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미국 시장이 이게 2015년도거든요.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10배까지, 펍에서 10배까지 내려갔다가 탄력을 받고 17배까지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액션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최초로 2015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 올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흔들린 다음에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뭘 따라가냐면, 여기 보면 17배수를 따라서 올라가죠. 쭉. 물론 일정 수준 이탈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24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22배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추세를 따라 올라간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를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너무 낮은 수준에서 과거 그 이전에 있었던 배수로 올라가는 패턴을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떨어진 정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미 최고점 배수까지 올라가서 이 중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배수를 따라 올라가는 패턴은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걸 따라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봐야 돼요, 여기를. 고점 수준까지 왔어요. 직접 이제 고점은 아니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도.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패턴, 이 배수의 패턴을 따라 올라가는 정도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배수를 따라 올라가는 정도가 얼마냐? 이걸 예측하는 거는 사실 EPS입니다. 이게 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EPS가 증가하는 만큼 이 기업 가치가 이 퍼 배수를 따라간다면 증가하겠죠, 시가총액이. 그런데 이 EPS를 측정하는 건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넉넉하게 전체 EPS를 보는 게 애매모호하는데, 이걸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기보다는 뭐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찾기가 어려운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GDP입니다. GDP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매출하고 똑같거든요. 국가 매출. 근데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매출 증가율만큼 이익 증가율도 늘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GDP 성장률만큼 따라서 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향후에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에 맞춰서 그 주가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게 낫겠느냐? GDP 성장률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 개념 뭐냐면, 내가 너무 가치가 낮기 때문에 GDP 성장률보다 그 과거에 있던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대감은 없고, 지금은 이미 많이 가치 배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DP가 늘어나는 걸 따라서 올라갈 건데, 투자 전략으로 놓고 보면 쭉 따라 올라가는데 상단부로 벗어나서 이렇게 오버슈팅 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결과적으로는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GDP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GDP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일정 수준에서 유지돼서 올라가겠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상단부에 올라갔을 때 잡는 거 말고 하단부에 올라가서 잡아가지고 상단부에서 파는 이런 전략이 훨씬 유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얘기가 요 시기를 잘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먼저 예를 들면 이탈해서 내려왔을 때 샀다가 이탈해서 올라갔을 때
파는 거죠. 혹은 여기서 이탈해서 급격히 내려왔을 때 샀다가 여기서 이탈해서 급격히 올라간 요 시기에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수준 정도는 GDP 성장률 수준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타고 좀 많이 올라간 정도 수준에 있으면 매집을 안 하고, 일정 수준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을 했다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 매도 치는 전략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딱 정리를 해드리면 배수 조정이 상당히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배수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상승 탄력은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을 맞춰서 올라가는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이다. 적정한 예측치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드릴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 매매에 대한 전략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쳐서 올라가서 매도를 치는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게 경기가 다시 수축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잡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전제 조건은 투자자들이 이 적정한 퍼배수를 용인하는 수준에서 움직인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 퍼배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면 그분에 대한 해설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